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여러 사람이 종류가 있다고는 하지만 약한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치가 떨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선하게 사람들이 피해보고 이런 상황이 안타까웠던 제가 아주 악마보다 더 독한 놈에게 시원하게 복수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선 저와 아버지는 사실 조금 인연이 특별하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새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전 어릴 때부터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친아빠의 기억은 아주 어릴 때예요. 자고 있던 엄마와 저희 얼굴에 썩은 귤박스를 던지고 저희를 깨우셨죠. 어린 전 그 상황이 너무나 무서워 엄마의 품 안에 박혀 있었고, 엄마는 그런 저를 지킨다고 아버지 발길질 속에서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참다 못한 엄마는 저를 데리고 도망쳤고 결국에 외가 식구들이 보호 아래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전 아빠라고 칭하는 작자들을 전부 싫어했어요. 아예 가치관이 변해버린 거죠. 난 죽어도 아빠가 되진 않아야지. 결혼도 안 할 거고 이 그지 같은 세상에 자식도 안 낳을 거야. 하면서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전 점점 어둠이 자식이 되어갔습니다. 덩치가 남들보다 크고 힘도 세니까 사실 두려울 게 없어 보였어요. 사실 전 두려움 천지였지만요. 아빠와 닮은 사람들을 지나가다가 보기만 해도 오줌을 지를 정도로 트라우마가 컸지만 그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더 차갑고 거칠고 남자다운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희 방어기제는 당연히 학교에 올라가서도 계속되었고요.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 당연히 친구들은 절 무서워했고 전 일부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수업 시간에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막 화를 내고 싸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작정 화를 낸 게 아니라 친구들이 절 많이 따랐지요. 힘이 세고 험악했지만 저도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동급생을 때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오토바이를 타거나 학생 신분에 해서는 안 될 술이나 담배를 입에 대고 교복을 좀 다르게 입거나 이 정도였지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담배를 끊지도 않고 매일 수업 시간에 욕하면서 저에게 무어라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선생님부터 모범을 보이라고, 왜 친구들 때리지 말라고 하면서 선생님들은 빗자루로 저희 피멍들 때까지 때리냐며 말을 하니까 당연히 학주 선생님부터 교장 선생님까지 난리가 났죠. 엎드려 뻗치라고 소리쳤지만 중2인 제가 185가 넘고 몸무게 80에 운동도 열심히 해서 우락부락한데 다 늙은 선생님이 고함에 기가 죽을 리 없었습니다. 전 그때부터 문제아로 찍혔고 학생들 사이에서 큰 반항을 일으키며 거의 영웅 취급을 받았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욱더 기고만장해졌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 선생님들이 사실 내가 약하고 상처투성이인 걸 알면 어쩌지?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삐뚤어지고 결국 엄마가 학교에 오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목 놓아 오는 모습을 전 처음 봤습니다. 제 손을 잡고 우빈아, 엄마 속상하지 않게 해주면 안 되겠니?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것은 없지만 이거 하나만 부탁한다.
제발 삐뚤어지지 마. 엄마 소원이야. 엄마 사는 게 힘든데 너까지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제 인생의 전부인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하지만 비합리적이고 폭력을 일삼고 갑질하는 선생님들을 보면 제가 정말 저도 모르게 화를 내고 욱하는 성질이 올라왔어요.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자꾸 제가 그러고 저도 제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강제 전학을 가게 되었다가 학교에 도저히 적응하기 힘들어 대안학교를 다녔어요.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셈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사춘기라 그냥 제어가 안 되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식당 일을 하시고 계셨는데 몇 년간 만나고 계셨던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아저씨와 재혼을 하고 싶다고 제게 갑자기 선포를 한 겁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끔찍이도 싫어하는 제가 엄마의 재혼 소식을 듣자마자 완전히 삐뚤어졌습니다. 왜 또 고생을 사서 하냐고, 아빠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남자들을 또 믿냐고 하면서요. 하지만 엄마도 저를 혼자 키우면서 많이 지친 상태였고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었기에 재혼을 추진한 거죠. 전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채 그렇게 새아빠를 맞이하게 되었고 저의 반항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조차도 제 자신이 감당이 안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새아빠는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가 우빈이구나. 아마 아직 내가 싫을 거야. 갑자기 너희 엄마의 남편이 나라는 게 감당하기도 힘들 거고 또 나도 들었거든. 너희 친아빠 이야기를. 난 절대로 너희 아빠 같은 그런 사람이 안 될 거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새아빠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게 말했죠. 전 당신이 뭐라는데? 우리 집 이야기를 논해. 내 인생에 아빠라는 존재는 없어. 그러니까 내 인생 간섭하지 마. 하고 막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아빠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한 어른이셨어요. 매일 저희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사랑으로 절 사람을 만들었으니까요. 반항하는 제 마음도 새아빠의 무한 사랑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고 참회하게 만들었지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순간 제가 오토바이 사고를 크게 내서 학교 정문이 부서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엄마 대신 새아빠가 학교에 찾아와 교장 선생님께 아들 잘못 키운 죄라고 나를 타박해달라 하며 무릎을 꿇는데 그때 정신을 차렸죠. 아, 그래. 내 친아빠도 아닌 어찌 보면 남과 같은 나를 이렇게 지원해주시는 새아빠에게 내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구나. 정신 차려야지. 하고 그때부터 악착같이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새아빠도 그런 저희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여겨 제가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한 공부 때문에 매일 얼굴을 얼음물에 박고 참을 만큼 참으며 공부했고 잠이 오면 포크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안 풀리면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나는데 야자실에서 엉엉 울며 공부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전교 꼴등에서 10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선생님들도 전부 이건 기적이라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절 다시 보기 시작했고 전 어머니와 새아빠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더 이를 악물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전 전문대도 못 갈 실력에서 당당하게 4년제 대학에 합격했고
대한민국 법조인이라는 꿈을 꾸기 위해 새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엉엉 울며 저에게 장하다고 해주셨고, 새아빠도 그런 절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죠. 그렇게 전 대학생이 되었어요. 행복한 삶만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끔찍한 일이 엄마에게 벌어진 겁니다. 식당 일을 하며 근근히 살고 있던 엄마에게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던 엄마에게 한 취객이 이유 없이 화를 내었던 거예요. 순간 무서웠던 엄마는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했고, 자기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에 화가 난 그놈은 옆에 있던 술병을 깨서 엄마를 무참히 찔러버린 겁니다. 순간 과다출혈로 쓰러진 엄마는 그렇게 식당에서 쓰러지고 그놈은 도망간 거였어요.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발견해 그놈을 쫓고 엄마는 병원에 갔지만 너무나 많은 출혈량로 인해서 쇼크가 온 엄마는 그 당일날 바로 사망하셨습니다. 한순간에 엄마를 잃은 저, 그리고 아내를 잃은 새오빠는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전 다시 새 삶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엄마의 사건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졌고 아빠 또한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셨어요. 엄마도 그렇고 새아빠도 그렇고 전부 다 금전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갑작스러운 일에 집안이 크게 휘청였고 사건을 저지른 놈은 돈이 없다는 식으로 배를 쬐어요. 당연히 어떤 보상조차 받지 못했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휴학을 한 전 1년간 거의 폐인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정신적 충격이 커서 입원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려고 했던 제가 새아빠에게 그래도 효도는 하고 죽어야지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흐를 정도였습니다. 수업하다가요. 새아빠는 제게 그랬죠. 아들아, 아빠는 널 보며 다시 살아가려 한다. 그러니 너도 새아빠를 보면서 힘을 내보자. 그래야 하늘에 있는 네 엄마가 기쁘게 우릴 바라보지 않겠니? 하면서요. 전 그때 대한민국 검사가 되어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른 놈을 따끔하게 벌을 주고 다 잡아 넣어야 한다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학교와 법조인 시험을 병행했지요. 군대에서도 사법고시 시험을 준비했어요.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학교를 다니면서도 하루에 삼각김밥 하나로 배를 때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법고시 시험을 병행하면서 학점을 관리했는데 만점이 나왔죠. 하지만 4년 연속 탈락되는 1차 시험 불합격에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하던 찰나 아버지께서 그러더라고요. 딱 한 번만 더 목숨을 걸고 해보라고 하면서요. 전 눈물을 머금고 정말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그렇게 공부를 했고 기적처럼 1차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싶었고 저도 이제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생긴 것 같아 기뻤어요. 안간힘을 쓰며 2차 논술과 쓰기시험 면접 등을 보고 전 당당하게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연수원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법시험 동안 했던 공부량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공부량이었지만 검사가 되겠다는 그 1년 하나로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고 결국에 제가 꿈꾸던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꿈을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너무나 과도한 업무량에 제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럴 거면 왜 살지 싶었던 전 회의감에 빠져 하루하루 살기 힘들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아버지의 자랑인 제가 되기 위해 버티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아버지께서 일하는 회사에 깜짝으로 제가 놀러가 저녁밥을 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날이 첫 봉급날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작은 건설업체에서 페인트, 도배 등등 재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계셨어요. 요 몇 달간 아버지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고 힘드신 게 눈에 보여서 계속 밟혔거든요. 그래서 말도 없이 밥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려고 제가 출격했는데 거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 남자의 삿대질을 받으며 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신 겁니다. 제가 그 현장에 나타나면 아버지의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것 같아 전 복도 사이에 눈만 빼꼼 내밀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갑질이 너무너무 심한 겁니다. 이럴 거면 나가 죽어 이 새끼야. 네 같은 것들이 한 달에 버는 돈 난 1시간이면 벌어. 너는 왜 그렇게 사는 거냐? 야, 얼마 주면 되냐? 한 100만 원이면 샌드백으로 때려도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요. 이 새끼가 미쳤나 싶었던 전 그놈을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 주머니에 있던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아마 법조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재판에서는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녹음기는 항상 주머니에 상비하고 계실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전 아버지를 모욕하는 그놈의 목소리를 담으며 가슴 아프게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발생한 거죠. 갑자기 그놈이 아버지를 마구 밟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가려고 하던 그때 옆에 있던 비서인가 뭔 놈인가 하는 놈이 아버지 얼굴에 페인트를 와장창 쏟은 겁니다. 순간 아버지는 바로 쓰러지셨고 전 달려갔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넌 뭐하는 놈이야? 도대체가 우리 아빠한테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자 그놈은 제게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너야말로 내가 뭐하는 놈인지 알고 말하는 거냐? 나 대웅건설 대표인데 네가 저놈 아들이구나. 저놈이 일을 똑바로 안 하니까 내가 참교육을 시켜준 거 아니야. 아마 저거 유독성 페인트라 머리 좀 아플 거다. 이따 집에 가서 씻으면서 네 아버지가 당한 오늘의 모욕을 되새김질하면서 비굴함을 느껴봐. 꽤나 재밌을 거야. 고소할 거면 해보고. 니네 같은 서민이 날 고소해서 얻을 게 있을까? 변호사 고용할 돈은 있고 회사 상대로 한번 끝발나게 털려보던가 하면서 후훗 웃더라고요. 미친놈, 웃겼습니다. 저놈이 내가 검사인 거는 알고나 말하는 건가 싶었죠. 화가 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 쓰러진 아버지 얼굴에 묻은 페인트를 닦아내며 말했죠. 아버지, 오늘의 치욕 잊지 않겠습니다.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딱 2배 갚아줄게요. 기다려 보세요. 하면서요. 아버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창피한 반, 고마운 반이었겠죠. 알고 보니 그놈 유독성 페인트가 더 단가가 싸니까 그걸 납품하라고 했나 봅니다. 아버지한테요. 그런데 그걸 쓰면 사람들 폐에 섬유 조직이 굳어 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했고 그 차익을 가지려던 그놈의 계획이 무산되자 아버지에게 갑질을 한 거였습니다. 명백한 불법이고 범죄였지요. 전 그놈을 폭력뿐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법조 지식을 총동원해서 가장 강한 형을 받을 수 있는 죄목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검사여도 그 사건에 배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관련된 것으로 기소가 아예 안 되었고, 페인을 쏟은 그 사람도 그놈이 아니라 그놈이 비서에게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놈은 버꾸라지처럼 쏙쏙 피해갔습니다. 역시 돈 없고 백 없는 놈은 개천에서 용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 싶었습니다. 눈물이 줄줄 났지요. 그놈은 기세 등등해졌고요. 하지만 하늘은 절 버리지 않았죠. 대웅건설 회장이 비리 관련 사건이 저에게 배당되었고, 그 사건의 주인공이 아버지에게 갑질을 한 그 쓰레기 놈이었던 겁니다. 윗선에서 백을 쓴 건지 저에게 이 사건에서 발을 빼라고 했지만 전 물러서지 않았어요.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지언정 전 밤을 새서 이 사건을 파고들었죠. 파고드니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자금을 해외에 불법으로 송금한 것도 있었고, 차명계좌에서부터 시작해 건설 관련 청부폭력을 행사한 것,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고구마 뿌리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저에게 복수할 기회가 온 거였죠. 아주 끈질기게 그놈을 구속할 수 있는 한 방을 준비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떨어져 그놈이 체포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으로 지 잘못을 가리려고 해도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되었지요. 전 돈이고 명예고 다 필요 없고 그놈 자식 감옥에 넣는 게 문제였으니까요. 재판장에서 절 본 그놈은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주 호랑이 새끼 밟을 밟았네. 아이고 미쳤네. 너가 검사였어. 아니 그런데 네 아버지는 왜 그런 핫바리 일을 하고 있어? 자식이 검사인데. 내가 미치겠네 정말. 아우 배야. 하면서 말했고, 전 입꼬리를 한쪽 올린 채 그놈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 무시하고 집 밟는 것보다 딱 2배로 복수해줄게. 감옥에 가서 아주 질 낮은 더러운 놈들이랑 함께 지내 네 자신을 성찰하길 바래. 하면서요. 그렇게 그놈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고, 전 웃으며 그놈에게 징역 19년을 구형했어요. 저희 화끈한 구형에 그놈은 소리를 질렀고, 재판장은 그놈에게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경고를 주고, 판이 완전히 저에게 유리하게 돌아간 겁니다. 결국 1심에서 그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사실 이거는 아주 약한 거였습니다. 그놈이 경제사범이 아니라 청부폭력과 살인 관련으로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대표가 구속되고 사건이 터지니 바로 그놈의 회사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거래처도 나가 떨어졌지요. 그놈이 멸망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본 저로서는 가히 웃음을 안 짓고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통쾌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좋아하셨고 또 저에게 감사했죠. 그렇게 그놈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고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 형이 달라지는 것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놈이 고집을 피우고 변호사 말을 안 따르며 반성을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괘씸죄만 추가될 뿐이었지요. 그렇게 그놈은 피눈물을 흘리며 결국 감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말했어요. 내가 아들 하나는 참 잘 두었어. 사실 이 애비가 아들을 지켜줘야 하는데 내가 일이 못나서 너에게 집만 지어주는구나. 그래도 정말 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진 보람이 이제야 있어. 네 엄마가 하늘에서 이 사실을 보면 정말 무척이나 좋아할 거야. 아빠는 믿어 정말. 하면서요. 전 아빠에게 말했죠. 아버지, 제가 양아치로 삶을 살고 있을 때 제 인생을 바꿔주는 은인이 아버지예요. 솔직히 말하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식에게 아버지처럼 똑같이 제게 하라고 누군가 시키면 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 이제는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용돈도 많이 드리고 할 테니까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지도 마시고, 우리 아들 검사니까 나한테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나 괴롭힌 놈 우리 아들이 감옥에 넣어줬다고 큰 소리도 좀 뻥뻥 치면서요. 라고 말하자 아버지는 허허 웃더라고요. 그래, 말만 들어도 고맙다 하면서요. 그렇게 전 아버지의 한을 대신해서 풀어드렸습니다. 어찌나 기분이가 좋았는지 몰라요. 검사 일이 참 힘들고 고되지만, 와,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했구나 싶더라고요. 전 그 후로도 정말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어디 건설사 회장이 30억 벌 수 있는 주식 정보를 줄 테니 이거 기소 안 하면 안 되겠냐고 한 적도 있었고, 또 어디 대기업 사모님이 돈 찔러주며 재판 좀 잘해달라 했지만 전 그 뒤에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정의 있는 검사만 믿고 있을 생각을 하면 정말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었어요. 만약에 제가 검사가 안 되고 다른 검사에게 아버지 사건이 배당되어 그놈이 처벌을 안 받았다면 전 정말 그때는 절망스러운 인생이 될 게 뻔하니까요. 하여튼 전 이번 사건으로 정말 인생의 가치관이 변한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인생을 무한한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정의로운 나의 신념이 억울한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마음을 바꾸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힘을 내게 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전 그래서 정말 힘들고 바빠도 아버지를 따라서 그 일 이후로 주말마다 봉사를 가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더 헤아리고 피해자분들이 감정에 공감하고 또 섬세한 법 적용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굴하지 않고 자꾸 부딪히면 그만큼 쉬운 일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누가 그랬잖아요. 바위로 계란치기는 쓸모없는 행동이라고요. 하지만 계란도 계란 나름인 것 같아요. 계란으로 10번 두들겨서 안 깨지는 바위가 10,000번 두들겨서 안 깨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찌되었건 돈으로 사람한테 갑질하고 우월감 느끼며 교만함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언젠간 한번 정의 있는 분들에 의해 큰 코 다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소위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지은 죄가 어마어마한데 아직 다 안 걸렸거든요. 그거 언젠가 수면 위에 떠올라 전부 벌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결국에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고 어찌 보면 세상은 공평하거든요. 그런 놈들 말년에는 다 지들이 지은 죄에 허덕여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저희 아버지도 정말 억울해서 잠 못 드는 인생을 사실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이렇게 그놈이 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전 앞으로도 이런 정의감 있는 일을 많이 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조인분들이 또 유혹의 구렁텅이 넘어가지 않고 정의감 있게 하기 위해 검사팀 독서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대한민국 검찰 검사들 많이 썩었습니다. 고인물입니다. 위에서 하라는 말에 복종하고 철저하게 수직적인 조직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뒤엎으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언젠간 이러한 판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전 지금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거 한 10,000번 할 생각으로 세상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물로 바위를 뚫을 수 있잖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잖아요.
정의 있는 사람들이 한번 모여서 정말 정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요.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배당받은 사건 해결하고 지하철 타고 집 가는 중에 센치한 마음으로 이렇게 메모장에 끄적인 글을 보내봅니다. 급하게 지하철에서 쓴 내용이라 많이 서툴고 이상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 진심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하고 열심히 산 당신이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